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정신분열, 예, 많이 들었죠. 정신분열병. 예, 예. 근데 이 용어가 너무 우리한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정신건강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현악기를 조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율이 되면 다 같은 소리를 내는 정상이야라는 의미로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은 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현병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이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제 범죄를 일으키기가 쉬워, 위험해.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죠. 사실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범죄율에 대해서 0.6%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그중에서 조현병에 의한 범죄는 0.04%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미약하죠. 보통 어떤 이유로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나요?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제가 이제 수없이 투입이 됐어요.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증상들은 크게 이제 환청, 환시, 또 우리가 잘 모르는 환취, 또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듣고, 없는 냄새를 맡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대부분 3개월 정도의 치료가 중단된 분들이에요. 3개월 이상? 사실 치료가 개입이 되고 있으면 안 일어날 범죄거든요. 근데 왜 중단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약을 먹으라고 하는 가족들을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 자꾸 약을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망상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폭행을 하거나 또는 혼자 집을 떠나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조현병 범죄는 가족 간의 범죄가 대다수예요. 2017년 5월 이후에 통계를 내보니까 조현병 관련해서 사건이 난 것이 19건 중에 15건이 가족 내에서 일어났고요. 그중에 12건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이제 갈등이 폭발되어가지고 증상으로 인해서 환청, 환시 이런 악마로 변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런 가족 간에. 2021년 5월에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단에서 50대 남성이 둔기와 얘기로 수차례 공격을 당해서 이미 처참하게 사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추락사한 채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같이 살고 있던 바로 아들이었던 거죠. 그 아들.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이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 29살 B 씨가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뒤 화단에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갔을 때도 뭐 이제 벽이나 메모지 같은 것에 이제 글을 많이 써놨어요. 좀 몇 가지 읽어보면 계속 물어봐. 욕쟁이야.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위해서 어딜 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죽이러 와. 누군가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 환청에 의한 자기가 누군가와 끝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던 이런 안타까운 흔적이죠. 집안 벽지 곳곳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가득했고 방 안에서 발견된 흉기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전조 증상들을 호소를 했었어요. 아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 주변인들이 이제 훨씬 더 두려움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 자체가
오히려 차단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죠. 병원에 가지는 않았던 모양인가요?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도 시키고 또 치료도 하고 약도 계속 먹였지만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다른 집에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가 5월 달이니까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들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공격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아들을 먹이려고 음식을 시장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거실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전신에 그냥 피가 혈흔이 비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이런 범죄는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누군가 국가에서 이걸 정말 발견을 하고 네. 도움을 줬다면 치료가 시작됐으면 안 일어날 범죄라는 거죠. 이 증상은 뚜렷하거든요. 아버지가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 사실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어려워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제대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는데 뭐 그걸 알아차려도 주변에서 알아차려도 어떻게 하죠? 뭐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법률이 있는데 그게 2017년에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이 되게 어렵게 강화됐어요.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딱히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좀 강제로 네. 입원했던 케이스가 네, 분명히 네.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의사의 판단만으로는 격리가 지금 안 된다는 지금 뜻이 어떤 이제 거죠. 법률적인 정리가 되어 있냐면 경찰은 흉기를 압수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법률이 바뀌면서 응급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 의뢰. 정신과의 응급실로 강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2시간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 남양주 사건도 보면 결국은 아버지가 끝없이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요. 그러나 경찰이 출동해서 봤을 때는 전혀 그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참 좀 방치가 됐었던 거죠. 당시 강 씨는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자주 보여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들을 만나보더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고립된 조현병 환자의 경우 꼭 가족 내에서만의 사건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안인득 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게 결론이 감지가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지고 하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된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 대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한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맞아요.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맞아요.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